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매번 그 강의를 할 때마다 참 주제가 무거운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히 좀 무거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한국인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악당을 꼽아라 그러면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악당이 이완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이완용 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치를 떠는 매국노의 아주 그 대표적인 인물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이완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게 조선일보 기자 시절인데요. 이완용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뭘 어떻게 얼마만큼 잘못했지? 아무리 봐도 누가 잘 얘기도 안 해주고 쉬쉬하기만 하고 그래서 이상하다. 뭐 백과사전 들여다봐야 뭐 그냥 매국노다, 뭐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렇게만 나오지 이 사람이 뭘 했나? 그런데 인사동을 드나드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에 하면은 당대 최고의 명필이었대요. 그리고 그 시대에 영어를 할 줄 아는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 있어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초대 주미공사단으로 미국에 가서 국제법을 공부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시절에 이런 사람이 다 있었나? 근데 왜 이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었지? 하고 관련 자료들을 막 찾다 보니까 갑자기 막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이걸 있는 그대로의 이완용을 써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기자라는 거는 원래 이 글 쓰는 걸 먹고 사는 그 직업인데요. 다른 글 쓰는 사람들한테는 좀 고상한 용어를 붙여줬어요. 시인은 사람 인자를 붙여줬잖아요. 시인. 소설가나 작가는 작가, 집가자를 붙여줬습니다. 근데 왜 기자는 왜 이게 놈자자를 붙여놨을까? 이 기록하는 잡놈이라는 뜻이에요. 어차피 뭐 욕 얻어 먹을 거 알리구나 욕을 얻어 먹자. 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런데 뭐 주위에 있는 선배들이 막 말리더라고요. 야, 너 이거 쓰면 광복회 사람들이 도끼 들고 찾아올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도끼 맞을 각오를 하고 혹시 도끼로 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뭐 방패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사를 썼어요. 벌써 한 십몇 년 됐습니다. 그게 기화가 돼가지고 뭐 이완용에 대한 전기가 2권이 나왔습니다. 뭐 제가 쓴 건 아니고 저는 그 당시 그 조선일보 기자할 때 매일 뭐 어디 뭐 블라디보스톡이니 뭐 하바rov스크 뭐 중남미에서 내전 벌어졌으니까 내전 취재하러 가라고 그래서 막 폭탄 터지는데 막 쫓아다니라고 사실 제가 못 썼고 엉뚱한 사람이 이제 썼는데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더라도 알고 해야 됩니다. 알고. 그리고 이완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완용이 매국노고 매국노 한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을 정도의 정말 형편없는 나라라면 빨리 팔아먹어서 망하는 게 나아요. 일본 속담에 지저분하게 이기는 것보다 잘 지는 게 낫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저분하게 이기면은 이겼으니까 교훈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하게 잘 져야 우리가 왜 졌지 하고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반성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다음에는 이긴다 이거죠. 이제 이완용을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이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인지. 하여간
어떤 면에서 보면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이완용이라는 하나의 그 악당을 만들어 놓고 그 악당에게 모든 나라의 그 망국의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이제 면죄부를 받고 저놈 때문에 망했어 하고 우리끼리 즐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이다. 분명히 나라가 망했으니까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망국의 책임을 뒤집어 씌워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우리의 책임이 되니까. 그래서 어떤 그 허상의 악당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자, 여러분, 이완용이가 독립협회 회장인 거를 아시는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독립문도 뭐 이완용 혼자서 만든 건 아니지만 독립문을 만드는 과정에도 이완용이가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왜 그랬을까? 아주 그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윤치호 선생은 이완용을 굉장히 좀 좋지 않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완용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동으로 소문이 자자해가지고요. 아주 명문 집안으로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윤치호 선생은 이완용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완용을 아주 대단히 싫어한다. 그의 특권의식, 야비한 교활성과 음흉함, 열등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집스럽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는 굴욕적일 만큼 복종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그에게 편견을 갖게 한다. 이런 악평이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독립신문에서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 평은 또 상당히 긍정적인 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독립신문 1897년 11월 11일 그 논설에 의하면 이완용은 침착하고 의지가 굳으며 심사숙고해서 일단 결심한 일을 과단성 있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과 실행력을 갖추었다. 하여튼 양단에 여러 가지를 다 겸비했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고종이 아주 굉장히 총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영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우리도 이제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다, 관리들에게. 그래서 유경공원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거 말하자면 이제 왕립영어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요 유경공원의 교사로 지난번에 제가 선교사 이야기 말씀드릴 때 헐버트 선교사, 벙커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유경공원의 교사로 초빙돼서 옵니다. 그래서 그 헐버트 벙커 길모어 이런 사람들에게 영어를 배운 사람이 이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아주 희귀한 그 인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초대 주미 외교팀을 보낼 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 주미 공사는 박정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완용은 이제 그 밑에 수행원으로 갔는데 이 동그라미를 쳐져 있는 왼쪽에서 두 번째 인물이 이완용이고요. 맨 첫 번째가 이상재 선생, 세 번째가 주미공사 박정량입니다. 박정량은 주미공사로 발령이 나자마자 이 청나라의 압력으로 3개월 만에 소환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체제를 이완용 체제로 해서 운영을 했고 이완용이가 여기서 국제법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국제법을 만국공법이라고 했는데 만국공법이라는 게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었던 정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완용이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아주 이 국제법의 대가가 한 분 탄생을 하죠.
이승만 박사, 이분은 조지 워싱턴에서 학사를 하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완용이가 미국에 가서 무엇을 받느냐? 본인이 쓴 일당유사라는 그 기록에 의하면은 자기가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막 부강한 나라가 됐을까를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 교육을 열심히 시키더라. 국민교육.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나중에 자기가 이제 장관에 오르는데 무슨 장관을 맡았느냐? 학부 대신, 지금으로 치면 교육부 장관.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기가 이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한국에 와서 자기가 실천하기 위해서 다른 대신도 뭐 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학부 대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초대 주미공사단을 인솔해가지고 간 사람이 알렌 선교사인데요. 그 알렌 선교사에게 고종이 내가 좀 내각을 새로 면모를 일신하고 싶은데 당신이 한국에서 인재들을 좀 나에게 추천해달라. 그때 알렌이 추천을 해서 이완용이가 대신이 되거든요. 그때 둘이 아마 뭔가 교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완용이 그러면 뭐 영어를 할 줄 아니까 당신은 외무 대신을 맡아라. 그때 이완용이가 나는 교육부 장관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을 맡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완용이가 미국에서 만국공법을 공부하면서 만국공법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뭐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법이 아니라 깡패들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논리더라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만국공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처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이 사자와 얼룩말 이야기 기억나시죠? 사자가 정글에서 어슬렁 거리다가 배가 고프면 그 얼룩말 한 마리 잡아먹는 거예요. 사자 입장에서는 그냥 한 끼 식사하는 건데 얼룩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사자가 될래? 얼룩말이 될래? 국제법은 그걸 묻고 있어요. 억울하면 니네도 사자 되라. 국제법은 그렇게 얼룩말을 잡아먹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국제법이라는 사실을 이완용은 미국 가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38살에 처음으로 학부 대신에 오릅니다. 물론 이 사람이 나중에 1910년에 한일합방을 할 때는 내각 총리 대신이 되는데 그건 1910년 얘기고 을사보호조약하고 이 사람이 처음으로 대신이 됐을 때는 학부 대신,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됐으니까 이분이 무엇을 했겠어요? 미국에서 배운 대로, 미국에서 보니까 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학교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한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저기 운영궁 옆에 그러니까 옛날 대원군이 살던 그 동네 아래 가면은 이완용이가 만든 소학교터가 지금도 있습니다. 또 일본하고 대항을 하는 일본의 세력하고 대항을 하기 위해서 정동구락부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 단체의 일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지금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저 집은 저게 중구 정동에 있었던 손탁 호텔이라는 건데요. 이 손탁 호텔은 그 당시 이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하나 있는 호텔이었는데
이 손탁이 누구냐면은 러시아 공사 베베르의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하고 친척이 손탁이라는 여성인데 베베르 공사가 한국으로 올 때 이 손탁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 사진을 제가 구하려고 했는데 사진이 좀 없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좀 그 미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에 뛰어나서 5개 국어를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고종이 이 손탁한테 홀라당 반해가지고 손탁을 왕실 그 요리 담당 그 책임자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일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 왕실에서 고종이 그 커피를 마시게 한 것도 손탁이고, 그리고 왕실을 막 이렇게 그 서양식으로 꾸민 것도 손탁이고, 그러니까 손탁에게 땅을 내줘가지고 거기다가 호텔 줘가지고 너 먹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진 게 요 손탁 호텔인데, 요 손탁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을 싫어하는 정치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이 정치 활동을 한 것이 정동구락부라는 건데, 그 정동구락부의 중요한 일원이 이완용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청일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민비가 러시아 세력을 우리 땅으로 막 다시 끌어들이니까 일본이 민비를 시해를 하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야 이거 봐라, 너희들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도 니네들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할 방법이 있지 그래가지고 경복궁에 있던 고종을 탈출시켜서 러시아 공산으로 모셔가죠. 이게 사실은 그 사료를 보면은요, 우리 고종이 그 사전에 이 러시아 공사관하고 아주 긴밀하게 비밀 편지를 주고받아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해병대가 상륙을 해서 경복궁 앞에 대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고종이 궁녀 복장으로 갈아입고 궁녀 가마를 타고 탈출을 해서 러시아 해병대의 호위를 받아가지고 정동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간 것이 아관 파천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우리의 그 소위 말하는 조정 대신들이 정동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서 러시아 공사관에서 방 한 칸을 내줘가지고 여기에서 국가를 1년이 넘도록 통치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이게 무슨 나라냐, 이게. 베베르가 본국정부에다가 보고를 한 내용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종은 나하고 모든 국사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나는 친절하게 그 자문에 응했다. 외교 용어는 그렇게 써 있어요. 요즘 우리말로 옮기면 조선의 모든 통치를 내가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 러시아판이 된 거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김홍집이 그 당시 내각 총리 대신이었거든요. 김홍집을 죽여라 이렇게. 그래서 암살단이 가서 김홍직을 체포해가지고 종로 한복판에서 죽입니다. 재판을 받고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군중들이 흥분해가지고 그 김홍집 시체를 막 끌고 다니면서 막 팔도 잘라가고 막 온갖 그 별짓을 다 해가지고 막 시체가 너덜너덜하게 되니까 청계천에다가 버렸다. 일국의 내각 총리 대신을 이런 식으로 죽여요. 아관 파천에 들어가서. 하여간 고종은 습관성 외국공사관 도피 증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14년 동안 사료로 밝혀진 것만 7차례고요. 러시아 일관 파천, 일본 공사관으로 83년에 그 시도를 했었고, 미관 파천, 영관 파천, 아관 파천, 제2아관 파천, 영관 파천, 미관 파천. 1905년에 러일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 고종이 그 알렌이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 공사가 됐습니다. 알렌 공사에게 나 탈출할 테니까 나 좀 받아줘. 그러니까 알렌이 안 된다고 거절을 했는데 그 거절한 내용을 알렌 공사가 미국의 국무성에다가 보고를 한 그 사료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종이 미국 공사관으로 파천을 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거절을 했는데 이분은 성격으로 봐가지고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절을 무릅쓰고 담을 넘어가지고라도 미국 공사관에 들어오려고 시도를 할 경우에 단호히 퇴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이쯤 되면 이건 뭐 이게 왕이에요? 뭐예요 이거? 아니 이런 사람은 놔두고 왜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그러는지 이것도 참 미스테리죠. 오늘 그 미스테리의 보따리를 한번 좀 풀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아관파천 이후에 이완용이가 학부 대신이 돼가지고 여기 그 관립교동소학교 요게 그 운영궁 부근에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길러내가지고 우리도 근대화해가지고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제일 먼저 의무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소학교령을 내려가지고 소학교를 만들고 중학교, 대학교, 사범학교 막 이런 걸 다 만듭니다. 특히 야 이제 우리가 외국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그 외국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어 학교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뭐 일어학교, 러시아어 학교, 뭐 영어 학교, 학교를 쫙 만들어요. 오늘날 말하자면 저 한국 외국어 대학의 효시는 이완용입니다. 또 소학교 교칙대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동안은 그 서당이나 이런 데서 교과 과목이 뭐였어요? 뭐 천자문이나 배우고 뭐 하늘천 따지나 배우고 중국 고전이나 그 가르치고 하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쓸모가 없으니까 교과를 다 뜯어고치자 그래가지고 한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역사, 지리, 산수, 물리, 화학, 체조 같은 서구식 교육을 실시한 게 누구냐? 이완용입니다. 이완용. 그래서 참 우리 역사가 참 복잡하죠. 아, 매국노가 이런 일도 했나 뭐. 요게 이제 그 서대문 쪽에 있는 독립문입니다. 독립문은 요즘 그 제가 어디 강의 가가지고 독립문 얘기를 했더니 아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세운 훌륭한 건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죠. 이 자리에 뭐가 있었느냐? 모화관이라는 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황제의 사신을 칙사라고 하는데 칙사가 오면은 요 모화관까지 조선 국왕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중국 칙사에게 5배 국어 두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번. 원래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왕궁에서 칙사를 그 맡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종 임금, 중종이 그 연산군을 몰아내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통성에 약간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 보여야지 그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는 거예요. 조선 왕은 내가 우리 아버지가 국왕이고 내가 장남이니까 나는 당연히 왕이야.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황제가 너를 황제로 임명하노라 라고 하는 이 칙서가 있어야지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종이 이제 가서 이제 잘 보여야죠. 그러니까 막 이 신하들의 막 반대를 무릅쓰고 모화관까지 내가 나가서 칙사를 내가 맞아야 돼. 예의를 보여줘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게 관례가 돼서 중종 이후의 임금들은 전부 모화관에 나가가지고
중국에서 오는 사신한테 500우고 두례를 행했다. 야, 우리는 앞으로 독립국이니까 말이야. 이거 우리 하지 말자. 모화관 있던 자리에 모화관 다 없애버리고 만든 것이 독립문입니다. 근데 요즘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게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참.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처음에 뭐 부회장을 하다가 회장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이 뭔가 산업 발전을 하려고 보니까 조선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투자 자본을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의 자본에다가 너무 많은 이권을 제공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이권을 제공하니까 야, 이거 이러면은 뭐 우리나라는 남아나는 게 뭐냐. 그리고 이완용이가 아주 거세게 반대를 합니다. 그 거세게 이 외세 이권 침탈에 저항한 이완용의 모습을 독립신문이 1897년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옷을 입어봐야 알고 사람은 지내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수개월 전 이완용 씨가 외부 대신으로 있을 때 외국 사신이 정부에 무슨 권리를 자기 나라 사람에게 달라 하여 그때 내각에 있는 대신 중에서 그 권리를 외국 사람에게 주자는 얘기가 있었다. 이완용 씨가 인민을 위해 주지 못하겠다고 정정당당히 말한 거로 그 외국 공사가 이완용 씨를 좋아하지 않아 매우 불편한 일이 많았다. 이완용 씨는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양으로 그 외국 공사의 책망과 외무부 안에 있는 대신들의 성냄을 받아가면서 자기 할 일은 그 일을 방어하는 것이라 하다가 필경 자기 경영대로 안 되었다. 그러니까 외국이 이권을 달라고 하는데 이완용이가 끝까지 반대를 하다가 그 외국의 압력으로 이 사람이 날아갑니다. 이완용이가 이런 사람이었다. 특히 이완용은 러시아의 이 이권 침탈에 격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세력이 온갖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완용을 실각시켜버립니다. 요 앞에 있는 그 외국 대신에 성냄을 받아가면서 뭐 필경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게 러시아가 그 당시에 뭐 저 압록강, 두만강, 벌채권 뭐 엄청난 이권을 가져가거든요. 거기에 반대하다가 이제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저 압록강 유역의 그 벌채권을 러시아가 가져가는데 누가 가져갔냐면은 혹시 그 율브리너라는 그 영화배우 아십니까? 율브리너의 할아버지가 스위스계 러시아인이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사람인데 러시아로 와가지고 러시아에서 비즈니스를 해요. 블라디보스톡에 그 거점을 두고 여기서 압록강 벌채권을 가져간 사람이 율브리너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 가면은요 율브리너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 집이 기념관으로 남아 있어요. 거기 가면 막 율브리너 머리 빡빡 깎은 친구 그 친구의 막 사진도 있고 뭐 기록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조선에 와가지고 많은 이권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에 극력 저항한 사람이 이완용이었다. 그래서 학부 대신 외무부 대신 이 양반이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이제 외무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평양 관찰사로 밀려났다가 전라북도 관찰사로 또 쫓겨났다가 그리고 뭐 국내부 특징관으로 또 발령이 나면서 중앙정계에서 사라져버려요. 1901년에 실각당한 겁니다. 러시아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자, 이렇게
그래도 외국물을 먹고 야 우리가 문명 부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비록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학교를 만들어서 의무교육을 시키고 외국어 교육도 시키고 전문교육도 시켜서 인재를 길러내서 우리가 근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큰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이런 식으로 전부 제거가 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 주변에는 온갖 쓰레기 잡놈들만 다 모여 있었어요. 이 고종 주변에. 그리고 뭘 했느냐. 요 배가 보이시죠? 배가. 양무호라는 배입니다. 양무호. 기록을 찾아보니까 조선 최초의 순양함. 그래가지고 뭐 순양함인데 포는 뭐 아주 정말 꾀대죄한 포 뭐 몇 개 달아놨어요. 갑판에. 알고 보니까 이 배가 영국에서 만든 석탄 운반선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 배를 만들어가지고 석탄 운반선으로 한 10여 년 쓰다가 이 배가 이 전기기관의 연료 효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석탄 운반선임에도 불구하고 이 배를 운영하는데 너무 많은 그 석탄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슬그머니 일본에다가 팔아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쓰비시에서 이 배를 사가지고 13년인가를 또 써요. 그러다가 막 여기 고장나고 저기 고장나고 막 이러니까 또 이 연료비를 너무 많이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제 항구에다 처박아 놨는데 조선에서 고종이 그 배를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 좋은 배 있다고 이왕이면 아주 크고 좋은 배를 사야지 뭐 다른 나라 가서 비싸게 사지 말고 우리 거 사시라고 가머리설로 막 설득을 하고 막 압력을 넣고 그래가지고 석탄 운반선에 갑판에다가 꾀죄죄한 포 몇 개 달아가지고 이거 순양함이라고 팔아먹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으로. 일본이 영국으로부터 사온 값에 2배 반을 더 주고 사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이게 또 막 영국 언론, 독일 언론에 막 지금 대한제국이 일본의 사기극에 놀아났다 막 해가지고 막 폭로하는 기사가 나고 막 이게 왜 샀을까 이걸. 지금 우리 이 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책에 의하면은 고종이 해군을 길러가지고 우리 국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존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이게 자주의 화신 같은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자주의 화신으로 해군을 만들면은 이 배를 운영할 수 있는 해군부터 길러야 되잖아요. 이 배가 들어왔을 때 해군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이 배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두 번째, 이 배가 그렇게 자주 독립을 위해서 우리 해양 방어를 위해서 이 배를 샀으면 거기에 왜 외국 사절들을 한 고급 양식기 30세트, 침실 몇십 개 이걸 왜 꾸며요? 알고 보니까 이게 조선의 독립과 자주를 위한 배가 아니고요. 자기 국왕 취임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친경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어디서 또 축포 쏘는 건 예포 쏘는 건 배웠나 봐요. 그래서 자기 즉위 40주년 친경식 때 외국 사절들이 오면 예포를 발사하기 위해서 이 배를 산 겁니다. 그 당시에 그 해에 대한제국 국방예산의 거의 30% 이상을 이 배를 사오느라고 썼는데 이 배 사오고 나서 운영할 수 있는 해군도 없죠? 그 다음에 연료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처박아 놨어요. 이걸 보니까 우리 위대하신 고종임금께서는 도대체 뭘 하시는 분인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창하게 막 친경식을 하기 위해서 배만 사들인 게 아닙니다. 덕수궁 안에 들어가면은 석조전이 있죠. 그 석조전도 아주 떡벌어지게 이제 짓기 시작했어요. 왜 졌느냐? 친경식 때
무도회를 해야 되니까. 행사를 해야 되니까. 행사를 위해서. 그런데 친경식을 하려고 막 하는 와중에 장안에 아주 콜레라가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경 기념 행사가 10월로 원래 4월에 하기로 했는데 10월로 연기가 됐어요. 10월 되니까 황태자가 무슨 천연두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음 해로 미뤄졌어요. 그 다음에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러일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없었던 일로. 자, 요 아래에 요 캐딜락 승용차가 있습니다. 여기 승용차. 이건 또 뭐냐? 임금이 친경식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외국 사절들이 많이 있으니까 위험을 보여주기 위해서 걸어갈 수는 없지 않냐. 또 가마를 타고 가자니 이건 너무 좀 품위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알렌 공사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당시 그 포드에서 나오는 이 아주 멋있는 차를 한 대를 또 긴급히 수배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놈 오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친경식이 한참 지난 다음에 도착한 것은 물론이고 입에 이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인 운전기사를 많은 월급을 주고 고용했다. 이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참. 이 양무 도입 사건은 정말 국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영국이나 이런 서양 외교관들 대한제국에 주재하는 공사들이 와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1년치 대한제국 국방비의 몇십 프로를 그래 저 고물배를 사는데 그것도 예포를 쓰기 위해서 사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막 말리는데도 못 말려요. 그래서 이 친경식을 준비하느라고 이 캐딜락 사고 또 외국 사절들을 또 거르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일본으로부터 또 최신형 인력거를 100대를 수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자기 친경식 예산을 위해서 대한제국 1년치 국방비의 120%인가를 썼다. 이렇게. 왜 망했는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어서 망한 건지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정신 나간 짓을 하다 망했는지 따져봐야죠. 1905년에 일본이 이제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9월 달에 맺었는데 9월 달에 맺기 이전에 미국하고 비밀리에 비밀 협약을 맺습니다. 테프트 가스라 조약이라는 것인데 7월 29일 날 맺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그 당시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우리가 필리핀을 얻는 조건으로 일본 너희들은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취득하는 것을 서로 양해하자.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은 필리핀을 갖고 일본은 대한제국을 갖기로 서로 밀약을 맺은 겁니다. 이 밀약을 맺은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이게 비밀 협약이기 때문에. 이게 알려진 거는 1920년에 알려졌습니다. 그때 테프트라는 사람이 육군 장관이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시어도어 루스벨트라고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역사에 얽힌 루스벨트 대통령이 두 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시어도어 루스벨트고 두 번째가 프랭클린 루스벨트인데 요 두 사람은 이제 사촌간인데요.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이 테프트 가스라 밀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딸을
테프트 육군 장관이 아시아를 순방하는 그 순방단에다가 자기 딸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그 딸이 필리핀까지 갔다가 귀국을 하는 길에 대한제국을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대한제국의 이제 고종 황제한테 가서 이제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때 이미 그 테프트 조약을 체결한 지 2주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 비밀 협약을 맺었는지 못 맺은 아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고종이 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딸한테 잘 보여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좀 약속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금을 빚을 내가지고 아주 이 일행을 아주 칙사 대접보다 더 엄청난 그 예우를 해줍니다. 그 당시 이제 고종이 저 부인인 정실 부인인 그 민비가 죽고 그 엄비라는 사람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 엄비가 숙명여대를 만든 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민간으로부터 왜냐면 왕실이 돈이 없으니까 맨날 뭐 가짜 순양함이나 사고 캐딜락이나 사고 인력거나 사왔으니 뭐 국가에 돈이 남아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돈이 얼마인지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양을 빌린 것 같아요. 빌려가지고 앨리스에게 줄 선물을 마련했다. 대한제국을 일본한테 넘겨준 그 대통령의 딸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왕비가 거금의 빚을 내가지고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독립을 유지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뭐 국제법에 호소하시면 됩니다.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응? 국제법이 뭐예요? 이 사진은 지난번에 러일 전쟁할 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한번 다시 기억을 좀 되살려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일본이 막 침략 근성이 있어서 막 대륙으로 나가기 위해서 러일 전쟁을 일으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영국이 자기네들이 싸워야 될 전쟁을 일본을 앞세워가지고 대리 전쟁을 시켰다. 그걸 이제 상징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포츠모스 강화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가 이제 쫓겨나고 대한제국은 일본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그 당시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자 이제 러시아 세력은 축출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대한제국은 대한제국대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옳으냐 아니면 도대체 어떤 새로운 판을 짜는 게 좋으냐 고민을 하다가 보니 지금 그대로 놔두면 저 고종이 지금까지 해온 패턴을 보면 러시아를 또 끌어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 차제에 더 이상 이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일본 니네가 말이야 단단히 못을 박어. 그게 이제 테프트 가스라 밀약이고 제2차 영일 동맹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그 관할권을 이제 인정을 받은 일본 입장에서 자 이제 뭐 군사적으로는 일본이 뭐 한방 휙 풀면 다 날아갈 정도의 군사력밖에 없으니까 그 당시만 뭐 8,800명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제국 군대가 일본은 107만 명 107만 명하고 8,800명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뭐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죠. 그래서 외교권을 이제 우리가 뺐자. 저것들 그냥 놔두면 이제 고종이 또다시 러시아에게 밀사를 보내서 러시아 세력을 또다시 한반도에 끌어들일 우려가 있으니 아예 이번에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가자. 그래가지고 이토 히로부미가 외교권을 이제 빼앗기 위해서 조선으로 옵니다. 1905년 11월 포츠모스 강화조약이 끝난 지 2달 후의 일입니다. 이 양반이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양 평화를 영구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화근이 되는 한국의 대외 관계를 일본이 맡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동양 평화를 영구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화근이 되는 한국이 대외 관계를 일본이 맡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이 영국과 러시아가 100년 동안 그레이트 게임을 벌여가지고 러시아가 이 바닷가로 나오는 것을 영국이 총력을 다해서 틀어막는 전지구적인 차원에서의 대러시아 봉쇄망을 통해서 세계 패권 질서를 유지해 왔는데 이 고종과 민비가 끝없이 한반도에다가 러시아 세력을 계속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1884년에 러시아하고 조선이 수교를 맺었고 1885년에 제1차 조로밀약을 맺었고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기가 막혀가지고 검은도를 점령해가지고 러시아가 한반도를 밀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2년 동안 이 검은도를 점령하잖아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또 뭐 제2차 조로밀약, 청일전쟁 끝난 다음에 일본이 러시아한테 좀 위기에 처하니까 재빨리 또 베베레한테 밀사를 보내가지고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다가 들통나가지고 민비를 시해당하고 그 이후에 또 러시아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고종이 짐 싸가지고 러시아 공산으로 도망가고 끝없이 러시아 세력을 한반도로 계속 끌어들여가지고 이 영국 중심의 세계 패권 질서를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요즘 같으면은 저쪽 귀와 푸른 집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죠 지금. 이런 일을 끝없이 벌이니까 도대체 이 질서가 안 잡히는 거야. 그러니 당신들이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왔는데 항상 화근이 되는 한국의 대외관계를 우리가 대신할 수밖에 없다. 그래 외교권 내놔라. 일본의 목적은 오직 동양평화와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 유지에 있을 뿐 다른 뜻은 없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외교권은 가져가지만 내정은 고종 당신의 자치에게 맡기니 황제 폐하께서 계속 한국을 다스릴 수 있다. 외교권은 우리가 가져가고 지금처럼 그 내치에 대한 통치권은 너한테 줄 테니까 을사보조약 체결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는 그 고종실록 그 다음에 이 이토 히로부미가 나중에 을사보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일본으로 돌아가서 복명서를 씁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을 했고 뭐 했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을사보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는 그 사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료에 나와 있는 걸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외교권 이양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 조약 내용은 어떻게 규정해도 말하지는 않겠으나 형식만이라도 남겨달라. 이렇게 요청하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이 조약은 일본 정부가 확정한 것이므로 변경할 수 없다. 동의하는 것도 자유고 거절하는 것도 자유지만 만약에 거절할 경우 한국은 조약 성립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곤란한 처지에 있을 것이다. 공갈을 이제 딱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종이 우리 외무대신이 있으니까 외무대신하고 일본 공사하고 교섭이 끝나면 우리가 의정부에서 대신들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종이 11월 17일 날 어전회의를 열어요. 어전회의를 열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등방문 대사가 말하기를 문구를 더하거나 고치려 하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데 거절하면 이웃나라 간의 좋은 관계를 보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것으로 미뤄보면 조약의 문구는 약간 유리하게 우리에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니 협상을 체결해라. 이렇게 어명을 내립니다. 맨 마지막에 붉은 글씨로 보세요. 조금 전 나의 뜻을 말했으니 잘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일본 측과 협상하여 처리하라 라고 어명을 내렸어요. 언제? 11월 17일 날. 대한제국은 황제 국가입니다. 이건 뭐 의원내각제 국가가 아니에요. 황제가 삼권을 다지고 있어요. 그 황제가 그 의사보조약 체결해. 그 외국은 넘겨줘. 그리고 내치는 우리한테 뭐 준다고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통치를 하자. 그래 체결해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대신들은 어명을 내렸는데 그 어명을 어떻게 거절을 해요? 그래도 어명에 의해서 그냥 처리한 거예요. 모든 사료들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대신들에게 이제 그 의견을 물어봐요. 고종실록에 1905년 12월 16일 그 실록에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의 대신들을 불러다 놓고 당신은 찬성이요 반대요? 한규설은 나는 반대입니다. 뭐 때문에 반대하냐? 뭐 설명할 것 없이 반대입니다. 뭐 어쩌고. 민영기 나도 반대입니다. 뭐 막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각 대신들 의견을 들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아니 지금 황제가 어명을 내려가지고 그 사인을 하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이 뭔데 반대야? 내가 들어보니까 한규설하고 이 사람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뭐 반대하는 이유가 명백하지도 않네.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인하셔. 그래가지고 사인한 게 을사보호조약이에요. 그러면 을사보호조약을 그 이완용이가 체결했나요? 이완용이 그 당시에 그 학부 대신이었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명을 내린 고종이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이완용과 을사오적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우리가 나라를 뺏겼냐고 얘기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래도 단 한 줄이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그 구절을 집어넣기 위해서 막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간신히 한 조항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조약을 체결한 게 11월 18일 오전 1시에 체결했습니다. 조약을 체결한 직후에 고종이 이토 히로부미 특사에게 위로의 칙어를 내렸는데 그 칙어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새 협약의 성립은 두 나라를 위해서 축하할 일이다. 짐은 신병으로 필요하지만 당신은 밤늦도록 수고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 라고 이토 히로부미를 위로하는 칙어를 내렸어요. 새 협약의 성립은 두 나라를 위해서 축하할 일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헤이그에다가 밀사 보내가지고는 딴소리를 하죠. 나는 헤이그 밀사한테 나는 찬성한 적 없어. 고종은요. 일은 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문제 생기면 전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습관성 환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그러면은 이완용과 을사오적의 이 이상한 신화가 만들어졌느냐? 11월 18일 아침에 보호조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제 막 장안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야, 이거 뭐야? 이게 막 곳곳에서 막 이 대신들 저놈들 찢어 죽여라, 뭐 삶아 죽여라, 막 난리가 나고 상소문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상소문이 폐하가 종묘사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역적들이 임금의 뜻을 어기고 조약을 체결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소문이 올라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11월 17일 날 고종이 대신들하고 어전회의에서
야, 이거 뭐 조약 문구 조금 고치는 식으로 해서 조약 체결하라는 어명을 내린 사실을 어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알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가공의 신화가 만들어진 데다가, 그리고 그 당시에 배대리라는 사람이 참가한 대한매일신보 이런 데서도 상소문만 보고, 야, 구종은 반대했는데 이 나쁜 놈들이 이거 찬성을 해서 을사보조약이 마련됐대. 그러니까 이놈들 찢어 죽여야 돼. 이놈들이 을사오적이야. 라고 가짜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굳어져서 고종은 반대했는데 을사오적들이 찬성해서 을사보조약이 체결돼가지고 대한제국을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가공의 환상의 신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작년에 나온 반일 종족주의에다가 아주 상세하게 썼어요. 사료, 근거, 아무도 시비를 못 걸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저를 아마 막 찢어 죽이든지 고소를 하든지 난리가 났을 텐데, 대한민국 국사학자 어느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야, 이거 사료 틀렸어. 네가 해석을 잘못했어. 그런 사료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의문을 제기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법적으로 제소를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고종실록, 일본 기록, 이토 히로부미가 쓴 복명서, 모든 사료, 이 지구상에서 을사보호조약을 연구한 모든 사료에는 다 고종이 어명을 내린 사실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EBS의 그 화면을 캡처한 건데, 그런데 막 맨날 저렇게 외로운 싸움을 멈추지 않았대요. 외로운 싸움이라는 거는 이제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을 뺏기고 다시 외국권을 찾기 위해서 의로운 그 의병투쟁을 지휘했다는 거예요, 고종이. 진짜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도망갈 생각만 했지 언제 무슨 의병을 해요. 참, 이게 그 당시에 이 나라 돌아가는 꼴을 가장 오래 지켜본 한국의 최초로 온 의료 선교사, 그것도 선교사로 정식 파송도 못 되고 주미공사관의 무급의사로 그 조선에 파송됐던 이 알렌이 나중에 미국 정부에 의해서 조선 주재 공사가 됩니다. 이분이 아주 제일 오랜 기간 계속 조선을 보면서, 그리고 고종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그랬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고종은 병적으로 미실에 빠져 있으며 1895년 갑오개혁 기간 중 궁중에서 쫓겨났던 무당들이 궁중의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고 국고로 돌아가야 될 세금을 가로채고 있다. 그 다음에 윌라드 스트레이트라는 사람은 그 서울과 심양주재 부영사를 했던 미국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정말 구제가 불가능한 나라다. 고종은 열강 사이의 분열을 이용해 독립을 유지하려는 나약한 거강꾼이다. 양방계층은 음모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익 집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을 포기하고 대신 일본의 지배를 수용하는 것이 조선 백성들에게 더 나은 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영국 공사 조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고종은 정말 내가 그 외교관으로서 지켜본 여러 나라의 그 지도자 중 가장 어리석은 인물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유일한 기술이란 적대적인 세력을 대립시켜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일 뿐이다. 그 결과 고종은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망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이렇게 자기 본국 정부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진짜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어서 망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창피하니까 그냥 그 당시에 어떤 개화의 선봉에 섰고 뭔가 노력을 하려고 열심히 그야말로 노력했던 그 사람을 그냥 가공의 악당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놈한테 나라 망한 모든 잘못을 다 뒤집어 씌우고 그놈을 이제 시대의 악당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은 다 면죄부를 받고 희희낙낙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망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래서 망국에서 어떠한 교훈도 얻을 수 없는 이런 머저리 무지랭이 국가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정말 참 이야기하기도 싫은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이런 모습의 사람이었나라는 것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진짜 그런 역사에서 어떤 우리의 교훈을 얻기 위한 고통스러운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후로 이완용에 대해서 욕을 하시는 거는 자유입니다. 욕을 하시더라도 이런 사람이 좀 이런 면모도 있었구나 하는 걸 알고 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좀 주변에다가 좀 터뜨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